1997년 대한민국 충북 영동군 수확철을 앞둔 포도농장에서 며느리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CCTV 한 대 없던 시골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남의 집 사정이라 입을 다물었죠. 단순 가출이라는 사글자가 29살 여자의 인생을 통째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3년이 흐른 2020년 폐허가 된 와인 숙성고를 뜯어내던 인부의 삽이 콘크리트 이중 바닥에 부딪힙니다. 그 아래에서 나온 것은 한 사람의 뼈와 빨간 물음표가 가득 찍힌 농장 장부 그리고 꽃집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을 한 발짝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죠. 숙성고 선반에 놓인 와인 23병,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한 병씩 누군가가 라벨에 글을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과연 23년간 23병의 와인에 무슨 말을 써넣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킨 그날, 과연 대한민국 법은 그를 처벌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0년 11월 8일 일요일 충북 영동군 매곡면 수확이 끝난 포도밭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잎을 다 떨군 포도나무가 철사줄에 매달린 채 바람에 덜그럭거렸고 밭이랑 사이로 마른 풀이 뒹굴었죠. 정혜룡 포도농장 3대째 포도를 키운 집안이었습니다. 농장 한가운데에는 1980년대 초에 올린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포도 저장 창고였는데 1990년대 중반에 와인 숙성고로 바꿔놓은 곳이었죠. 지하 반층 구조라 여름에도 서늘했고 오크통 보관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숙성고를 20년 넘게 내버려뒀다는 것이었죠. 벽에는 곰팡이가 번지고 바닥 콘크리트에는 금이 갔고 환기시설은 고장난 채 녹슬어 있었습니다. 오크통 몇 개가 남아있긴 했지만 안에 든 건 와인이 아니라 식초였을 겁니다. 농장 주인 정혜룡은 올해 78, 중기 치매를 앓고 있었고 아들 정윤호가 농장을 실질적으로 꾸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들 정윤호는 그해 여름부터 숙성고를 뜯어 고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낡은 시설을 밀어버리고 소규모 체험형 와이너리로 새로 꾸미겠다는 것이었죠. 군청 보조금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1월이 되어 포도 수확이 끝나자 공사가 시작됐죠. 그날 아침 인부 3명이 숙성고로 내려가 바닥 콘크리트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밑에 또 바닥이 있어. 오전 11시쯤 막내 인부가 차감기를 멈추고 소리쳤죠. 반장님, 이리 와보세요. 밑에 또 바닥이 있어요. 반장이 다가와 쪼그려 앉더니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콘크리트가 두 겹이었죠. 위층은 희끄무레한 회색, 아래층은 누르스름한 빛이었고 두 층 사이에 10cm쯤 틈이 있었습니다. 반장이 손등으로 아래층 표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바닥 한 번 더 씌운 거네. 오래된 건물에 이런 거 가끔 있어. 신경 쓰지 말고 아래층까지 다 걷어. 인부가 삽을 들어 아래층에 박았을 때 단단한 무언가에 날이 걸렸습니다. 뭐가 걸리는데요? 돌은 아닌 것 같은데. 반장이 손전등을 가져와 비췄죠. 삼날 끝에 걸려 나온 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뼈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뼈라고 생각했죠. 시골 농가 바닥을 뜯으면 짐승의 사체가 나오는 일이 간혹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삽질을 계속하자 동물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관절의 구조, 갈비뼈의 윤곽. 인부 3명이 동시에 삽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이야 이거. 경력 20년짜리 인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는데 삽을 쥐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나가. 위에 올라가서 주인 불러. 막내 인부가 반장의 얼굴을 보고는 더 묻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포도 농장주의 정혜룡의 아들 정윤호가 숙성고로 내려온 것은 그로부터 5분 뒤였습니다.
먼지가 채 가라앉지 않은 지하 공간,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백골. 그 옆에 흙과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베이지색 가죽 가방 하나. 정윤호는 세 걸음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눈이 백골에서 가방으로 다시 백골로 돌아갔죠. 벽 쪽으로 비틀거리며 물러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내뱉은 말은 신음에 가까웠죠. 23년을 여기 있었던 거야? 반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나가서 경찰 불러주세요. 반장은 더 묻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 112를 눌렀습니다. 영동경찰서 형사과 박도윤 순경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낮 12시 반이었습니다. 27, 이 지역 태생으로 영동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아는 청년이었죠. 당직 근무자가 전한 내용은 매곡면 농장 리모델링 현장에서 유골 발견이 전부였습니다. 박도윤은 차를 몰면서 한국 전쟁 때 묻힌 유해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영동 일대에서는 간혹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숙성고 안에 드러난 백골은 전쟁 시기 유해와는 확연히 달랐죠. 거의 완전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시신 바로 옆에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 때 목숨을 잃은 사람이 가죽 서류 가방을 갖고 있을 리 없었죠. 박도윤 순경이 벽에 기대 앉은 정윤호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정윤호 씨 맞으시죠? 영동경찰서 박도윤 순경입니다. 정윤호가 벌겋게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죠. 이 유골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네요. 한소라. 1997년에 없어졌어요. 박도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1997년이요? 정윤호가 가방 쪽을 턱짓했죠. 저 가방 아내가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부터 들고 다니던 거예요. 박도윤은 정윤호를 밖으로 안내한 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서 형사가 박도윤입니다. 매곡면 현장, 전쟁 유해 아닙니다. 농장 관계자가 1997년 실종된 아내로 추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식반이랑 지원팀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분석관 오지연 경위에게 연락이 간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청주에서 차를 몰아 1시간 반 오지연이 농장에 도착하자 박도윤이 숙성고 입구에서 경례했죠. 경위님 안쪽입니다. 백골 항구에 가방 하나, 가방은 열지 않고 놔뒀습니다. 잘했어요. 들어갑시다. 숙성고 계단을 내려간 오지연은 감식반 팀장에게 바닥 구조부터 물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두 겹이었습니다. 위층 걷어내니까 아래층이 나왔고 아래층 밑에 유골이 있었죠. 색깔이 다른 걸 보면 시공 시기가 다릅니다. 촬영은요? 다 끝났습니다. 가방 열어보셔도 됩니다. 오지연이 가방 앞에 쪼그려 앉아 녹슨 잠금 장치를 젖혔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죠. 오지연이 뒤따라온 박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르는 대로 기록해요. 예,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노트 한 권. 표지에 1996에서 1997 농장회계라고 적혀 있어요. 단정한 여성 필체. 두 번째, 고무줄로 묶인 영수증 뭉치. 상호명 미정 플라워. 꽃집 영수증인데 한두 장이 아니에요. 상당 기간 정기 구매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만년필 하나. 검은 몸통에 금색 클립, 캡 꼭대기에 하얀 별 모양 장식이 박혀 있었죠. 오지연이 캡을 돌려 빼고 할로겐 램프 빛에 비춰 읽었습니다. 캡 안쪽에 각인. SD 하트, HR 1966. 50년도 더 된 물건이네요. 네 번째, 가방 안쪽 주머니에 봉투. 자기 압수표 3장, 각 1,000만 원. 발행일 1997년 8월 22일. 박도윤이 적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3,000만 원이요? 1997년에요? 지금으로 치면 꽤 큰 돈이죠. 오지연이 수표를 증거 봉투에 넣고 마지막으로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997년 9월 15일.
그 아래 한 줄. 내일 아버님과 이야기하겠다. 오지연이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박도윤을 돌아보았죠. 수표 발행 기록 추적, 만년필 이력 확인, 노트 필적 분석 의뢰. 그리고 1997년에 이 마을에서 실종 신고된 여성 기록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둘이 계단을 올라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지연은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은 정윤호를 보았죠.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잎을 다 떨군 포도나무들이 철사줄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죠. 오지연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윤호 씨, 충북지방경찰청 오지연 경위입니다. 아내분 성함이 한소라 씨 맞습니까? 정윤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실종 신고는 하셨었습니까? 정윤호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죠. 1997년 9월에 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가출이라고 했습니다. 오지연이 그 말을 듣고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윤호는 대답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죠. 오지연이 돌아서서 증거 봉투 속 노트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적힌 마지막 문장. 내일 아버님과 이야기하겠다. 오지연이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가방이 말해주겠네요. 시간은 거슬러 1995년 가을로 돌아갑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품유통회사를 다니던 한소라는 27살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소개로 만난 남자가 있었죠. 정윤호, 충북 영동 출신, 25. 집안이 3대째 포도농장을 했고 본인은 농장을 물려받아 와인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한소라는 첫 만남에서 윤호의 손을 보았죠. 투박하고 거칠고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한소라가 물었죠. 손이 왜 이래요? 윤호가 머쓱하게 웃으며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포도나무 전지하다가 씻긴 씻었는데 농사 짓는 분이 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와인 만들고 싶어서요. 근데 시골에서 혼자 끙끙대니까 안 되겠더라고. 유통이랑 마케팅 쪽을 좀 배워보려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윤호가 말끝을 흐렸죠. 한소라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마케팅 상담으로 쓰려고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윤호가 얼굴을 붉히며 허둥댔죠. 한소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와인이라 재밌겠네. 얘기 좀 더 해봐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두 사람은 사랑을 싹 틔우고 1996년 봄 한소라는 정윤호와 결혼하고 영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5년 동안 식품 마케팅을 하던 여자가 충북 시골 포도농장에 들어온 거죠. 회사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너 미쳤어? 거기 가면 뭐해? 포도나 따면서 살게. 한소라는 웃으며 대답했죠. 포도로 돈을 벌 거야. 영동에 도착한 첫날 한소라는 농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5,000평 포도밭, 낡은 창고, 녹슨 농기계, 그리고 농장 한가운데에 서 있던 시아버지 정혜룡. 52살, 짧은 회색 머리에 거친 손, 등이 살짝 굽은 마른 체구. 정혜룡이 며느리 한소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서울서 뭐 했다고? 식품유통회사에서 마케팅 일했습니다. 아버님. 마케팅이 뭐요? 물건을 예쁘게 포장해서 비싸게 파는 일이요. 정혜룡이 코웃음을 쳤죠. 포도는 예쁘게 포장한다고 비싸지는 게 아니요. 맛이 좋으면 알아서 팔려. 한소라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 강순덕이 얼른 나섰죠. 50살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웃으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뭘 첫날부터 그래요. 우리 며느라가 들어와. 밥 차려놨어. 강순덕이 한소라의 손을 잡아 부엌으로 데려갔죠. 밥상 위에 갓 지은 쌀밥, 된장찌개, 그리고 보랏빛 포도잼이 담긴 작은 종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포도잼이야. 우리 밭에서 딴 걸로 직접 끓인 거. 한번 먹어봐. 한소라가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죠.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잘 됐다. 많이 먹어. 한소라가 종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포장만 제대로 하면 팔 수 있겠는데요? 강순덕이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이건 그냥 집에서 먹으려고 만든 건데 뭘.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로요. 서울 백화점 식품관에 이런 것 갖다 놓으면 없어서 못 팔아요. 강순덕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가 덕분에 우리 집 부자 되겠네. 한소라도 따라 웃었죠. 그날 밤 한소라는 남편 정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포도잼 먹어봤어? 엄마가 매년 끓이는 건데 뭘. 윤호 씨, 이 농장 가능성이 있어. 포도만 팔 게 아니라 잼이랑 와인으로 가공해서 브랜드를 만들면 돼.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그 생각이긴 한데 아버지가 문제야. 왜? 바꾸는 걸 싫어해.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소라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볼게. 한소라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1996년 여름 농장 포도로 시험 양조를 시작했죠. 군청에서 와이너리 육성 보조금을 알아보고 지역 축제에 시음 부스를 신청했습니다. 라벨 디자인을 직접 그렸고 서울 백화점 식품 바이어한테 샘플을 보냈죠. 문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한소라가 거실 탁자에 라벨 시안을 펼쳐놓자 정혜룡이 들어왔죠. 종이를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이게 뭐요? 와인 라벨이에요, 아버님. 우리 농장 이름을 넣어서. 와인? 정혜룡이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포도 농사하는 집이요. 와인 만드는 집이 아니라. 아버님, 포도만 팔아서는 한계가 있어요. 가공을 해야 부가가치가. 부가가치? 그게 뭔 소리요? 서울서 배운 말 갖고 와서 시골 사람 가르치려고 그래. 한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살려보자는 거예요. 이 시골 방식으론 망합니다, 아버님. 강순덕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죠. 며느라가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정혜룡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됐어. 나 밭에 나간다. 정혜룡이 나가자 강순덕이 한소라 옆에 앉았습니다. 소라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네 아버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들어. 한소라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저도 알아요. 근데 답답해서. 강순덕이 소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해. 아버님도 결국은 이 농장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야. 시간을 좀 줘.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니. 마을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소라가 포도축제 시음 부스를 열었을 때 마을 이장 최금자가 다가와 한마디 했죠. 어머, 소라 씨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여기 사람들은 와인 안 마셔. 포도는 그냥 포도로 먹는 거지. 이장님, 여기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서울이랑 대전 쪽으로 유통하려는 거예요. 최금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글쎄, 서울 사람들이 영동 와인을 사 먹을까 모르겠네. 한소라는 웃으며 대답했죠. 제가 해볼게요, 이장님. 안 되면 그때 포기하죠 뭐. 최금자가 빈 종이컵을 들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서울 며느리 배짱은 있어. 한소라가 농장 장부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겨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장부는 시아버지 정혜룡이 쥐고 있었죠. 수입, 지출, 출하량을 연필로 대충 적어놓은 낡은 노트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한소라가 그 노트를 보고 질겁했죠. 아버님, 이게 장부예요? 수입이랑 지출이 안 맞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맞든 안 맞든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장부는 제가 맡겠습니다.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 와이너리 투자 계획도 세우죠. 정혜룡이 인상을 구겼지만 아들 정윤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소라가 원래 그쪽으로 일하던 사람이니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혜룡이 한참을 노려보다가 노트를 탁자 위에 내던졌죠. 쯧쯧,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니들 알아서 해라. 한소라는 새 노트를 사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깔끔하게 맞았죠. 포도 출하 대금, 축제 매출, 군청 보조금. 문제는 지출 쪽이었습니다. 1997년 봄이 되었을 때 한소라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죠.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사용처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물었죠. 아버님, 여기 매달 80만 원씩 나간 건 뭐예요? 정혜룡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농사하다 보면 이것저것 드는 돈이 있어. 이것저것이 뭔데요? 비료값이나 인건비는 따로 잡혀 있잖아요. 잡다한 거요. 일일이 적어놔야 되나? 정혜룡이 숟가락을 다시 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밥이나 먹어. 한소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 장부를 다시 폈죠. 1996년 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훑었습니다. 80만 원, 90만 원, 85만 원, 100만 원. 매달 한 번 예외 없이 빠져나간 돈이었죠. 15개월치를 더하니 1,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소라가 빨간 펜을 꺼내 매달 빠져나간 금액에 동그라미를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매달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시간은 2020년 11월 12일 오전 10시. 다시 청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 분석실로 돌아옵니다. 오지연 경위는 비닐장갑을 끼고 베이지색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물건들이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였죠. 수기장부 한 권, 영수증 묶음 하나, 만년필 한 자루, 자기압수표 3장, 그리고 갈색 표지의 일기장. 오지연 경위가 수기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1996만 1997 농장회계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깔끔한 글씨가 빼곡하게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글씨 하나는 정말 반듯하네. 박도윤 순경이 옆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자분 글씨 같은데요? 그렇지. 남편 정윤호 씨가 말한 그 한소라라는 사람이 쓴 거겠지. 오지연 경위가 장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수입 항목에는 포도 출하대금, 와인 납품대금, 축제 판매 수익이 월별로 기록되어 있었죠. 지출 항목에는 비료, 인건비, 병입비용, 운송비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경위님. 박도윤 순경이 장부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96년부터 매달 이 항목이 나와요. 빨간 펜 표시는 97년 3월부터 시작됐고요. 오지연 경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현금 인출 80만 원, 현금 인출 90만 원, 현금 인출 100만 원.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 옆에 빨간 펜으로 물음표가 찍혀 있었죠. 96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면 2천만 원 가까이 빠졌네요. 오지연 경위가 장부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소라 씨가 직접 빨간 펜으로 표시한 거야.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몰랐다는 뜻이지. 농장 주인인 정혜룡 씨가 빼간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빼갔는지가 중요하잖아. 오지연 경위가 영수증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묶인 종이 뭉치에서 먼지 냄새가 올라왔죠. 맨 위에 놓인 영수증에는 미정 플라워라는 상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꽃집이요? 그래. 미정 플라워, 영동읍 소재. 오지연 경위가 영수증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97년 3월부터 8월까지 거의 매주 한 장씩 꽃다발 구매 기록이 이어졌죠. 금액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매주 꽃을 사는 농부라 흔한 일은 아니죠. 더 재밌는 게 있어. 오지연 경위가 영수증 묶음 사이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을 뽑아냈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굵은 남자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정아, 보고 싶다. 박도윤 순경이 입을 벌렸습니다.
이건 정혜룡 씨가 쓴 건가요? 그건 알아봐야겠지. 오지연 경위가 메모지를 증거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혜룡 씨와 무슨 관계인지 확인해야 해. 다시 시간은 1997년 8월 영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달은 포도 수확 직전이었습니다. 한소라는 매곡면 농장 마당에 세워진 정혜룡의 트럭 앞에 서 있었죠. 시아버지 정혜룡은 읍내에 비료를 사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한소라가 트럭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찾으려던 것이었죠. 그런데 발밑에 노란 고무줄로 묶인 종이 뭉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소라가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정 플라워라는 이름이 보였죠. 꽃집 영수증이 왜 여기에? 한소라가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거의 매주 빠짐없이 꽃을 사고 있었죠. 한소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수증 사이에 끼인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미정아, 보고 싶다. 한소라가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한소라가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매달 빨간 물음표를 찍었던 그 현금 인출.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한소라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한소라는 영수증 묶음과 메모지를 가죽 가방에 넣었습니다. 트럭 문을 닫고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갔죠. 방 안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7년 8월 20일. 트럭에서 꽃집 영수증을 찾았다. 미정이라는 사람한테 꽃을 보내고 있었다. 매달 사라지던 돈의 행방을 이제 알 것 같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아직은 모르겠다. 시간은 다시 2020년 미세사건 분석실. 오지연 경위가 갈색 표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이 있었어? 가방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박도윤 순경이 대답했죠. 오지연 경위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6년 봄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영동으로 이사온 첫날의 설렘, 시어머니 강순덕과 포도잼을 만들던 이야기, 와이너리 라벨을 처음 그린 밤의 기록. 그리고 1997년 여름부터 일기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장부에 이상한 돈이 빠진다. 아버님 트럭에서 꽃집 영수증을 발견했다. 어머님은 모르시는 것 같다. 오지연 경위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7년 9월 15일. 내일 아버님과 이야기하겠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순 없으니까.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수연이에게 편지를 붙였다. 오지연 경위가 볼펜 뚜껑을 빼고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수연이가 누구지? 몰라요. 이름밖에 없네요. 오지연 경위가 일기장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2020년의 청주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죠. 한소라 씨가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찾으면 1997년 9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박도윤 순경이 수첩에 수연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대학 동기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네요. 한소라 씨 학력하고 직장 이력부터 뽑아. 동창의 명부든 뭐든. 오지연 경위가 증거 봉투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장부에 빨간 물음표, 트럭 안에 꽃집 영수증, 보고 싶다는 메모, 그리고 수연이에게 보낸 편지. 23년 전 한소라가 남긴 흔적들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2020년 12월 셋째 주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 앞. 오지연 경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옆에 서서 수첩을 꺼냈죠. 문이 열리자 50대 초반의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수연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김수연이 경계하는 눈으로 두 사람의 신분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미제사건 분석실입니다. 한소라 씨건으로 왔습니다. 김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관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소라 소식이 있는 건가요? 안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보리차 세 잔이 놓였습니다.
김수연은 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마시지 않았죠. 한소라 씨와 대학 동기 맞으시죠? 네. 동국대 식품영양학과 88학번이요. 4년 내내 같은 과였어요. 졸업 후에도 연락을 이어가셨습니까? 자주는 아니었어요. 소라가 영동으로 내려간 뒤로는 전화도 뜸해졌고요. 김수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1997년 9월에 갑자기 편지가 왔어요. 오지연 경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편지요? 등기우편이요. 소라가 직접 보낸 거였어요. 김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갈색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죠. 23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요. 김수연이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등기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발신인 란의 한소라, 충북 영동군 매곡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인은 1997년 9월 15일. 열어보셔도 됩니다. 오지연 경위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접힌 편지지 2장이 나왔죠. 편지의 글씨는 장부와 같은 필체였습니다. 또박또박 줄을 맞춰 쓴 여자의 글씨. 오지연 경위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수연아,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고 계셔. 매달 농장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꽃집 영수증을 트럭에서 찾았어. 미정이라는 여자한테 꽃을 보내고 있더라. 장부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올해만 600만 원이 넘게 사라졌어.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허리가 안 좋으신데 매일 포도밭에 나가시잖아. 그 돈이면 어머님 병원비도 남았을 거야. 내일 아버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려고. 어머님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 오지연 경위가 2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솔직히 무서워. 아버님이 요즘 나한테 눈을 안 마주치셔. 내가 장부를 맡은 뒤로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 내가 만약 연락이 안 되면 이 편지를 경찰에 보여줘. 과하게 걱정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보내는 거야. 고마워, 수연아. 오지연 경위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죠. 김수연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1997년 10월에 소라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요? 일주일 뒤에 다시 걸었어요. 시아버지라는 분이 받으셨어요. 오지연 경위와 박도윤 순경이 동시에 시선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고요. 서울로 올라간 것 같다고. 김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소라가 서울로 올라왔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했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했죠. 편지 들고 경찰서에 갔어요. 영동경찰서에 전화까지 했고요. 김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가출이래요. 김수연이 보리차 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가출. 소라가 가출할 사람인가요? 어떤 근거로 가출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갔다고 진술했대요. 옷하고 가방이 없어졌다고. 김수연이 탁자 위에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라가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읽으셨잖아요. 연락 안 되면 경찰에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짐 싸들고 가출을 해요? 오지연 경위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통화 기록 확인됐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빌라를 나서자마자 말했습니다. 한국통신 보관 기록 중 1997년 9월분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남아 있었죠. 1997년 9월 15일 한소라 자택에서 서울 마포구 김수연 자택으로 발신. 통화 시간 38분. 38분이면 짧은 통화가 아니야. 편지 보내고 같은 날 전화까지 한 거네요. 오지연 경위가 빌라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등기를 붙이고 전화까지 걸었어. 한소라 씨는 무언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님한테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9월 16일 이후로 한소라의 행적이 사라져 박도윤 순경이 수첩을 덮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38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지연 경위가 차 안에서 김수연에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빌라 현관에서 김수연이 두 사람을 배웅하면서 물었죠. 이제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오지연 경위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수연이 기다렸지만 경위의 입은 열리지 않았죠.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2021년 1월 둘째 주 영동읍 중앙로. 오지연 경위가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미정 플라워는 2층 건물 1층에 있었죠. 간판 글씨가 발에 있었지만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화분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죠. 카운터 뒤에 60대 초반의 여자가 꽃다발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윤미정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윤미정이 가위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죠. 충북지방경찰청 미제사건 분석실 오지연 경위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윤미정의 손이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정혜룡이라는 분 아시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미정이 고개를 가로저었죠. 잘 모르겠는데요. 영동군 매곡면에서 포도농장 하시는 분입니다. 영동에 포도농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요. 윤미정이 다시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줄기를 자르는 손끝이 평소보다 빨라졌죠. 오지연 경위가 서류 봉투에서 비닐에 넣은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자 윤미정의 시선이 그쪽으로 갔죠. 이 영수증들 전부 이 가게에서 발행된 겁니다. 1997년 3월부터 8월까지 거의 매주 한 장씩. 윤미정이 가위질을 멈췄습니다. 구매자가 매번 현금 결제를 했고 금액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오지연 경위가 영수증 사이에 끼워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비닐 너머로 굵은 남자 글씨가 보였죠. 미정아, 보고 싶다. 윤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게 여기서 왜? 정혜룡 씨 글씨 맞습니까? 윤미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뒤 의자에 천천히 앉았죠. 사장님, 오지연 경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꽃 사고 판 걸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1997년에 사라진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윤미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죽었다고요? 영수증이랑 메모가 그 여자의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가방은 콘크리트 밑에 묻혀 있었고요. 윤미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손을 내렸죠.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혜룡 씨를 알긴 알아요. 어떤 사이였습니까? 윤미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1985년에 처음 만났어요. 혜룡 씨가 읍내에 과일 납품하러 오실 때마다 가게 앞에 차를 세우셨거든요. 언제부터 만나신 겁니까? 만남이라고 하기엔 1990년쯤부터요. 12회 넘게 이어졌어요. 오지연 경위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정혜룡 씨가 꽃을 사간 건 윤 사장님한테 드리려고 산 거죠? 윤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집 주인한테 꽃을 선물하셨어요. 매번 제가 좋아하는 걸 골라가셨죠. 농장에서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아십니까? 윤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룡 씨가 가끔 봉투를 주셨어요. 가게 운영이 어려울 때 보태라고. 얼마 정도였습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거절했는데 카운터 위에 놓고 가시고 그랬어요. 오지연 경위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을 넘겼습니다. 1997년 가을 이후에도 연락을 하셨습니까? 윤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997년 가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이유를 들으셨습니까?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전화도 안 받으셨고 가게에도 안 오셨어요. 윤미정이 카운터 위 꽃잎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냥 끝난 거구나 했죠. 그 뒤로 한 번도요? 한 번도요. 윤미정이 오지연 경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물기가 번졌죠. 그 여자분이 며느리라고 하셨나요? 오지연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오지연 경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죠. 가게 안에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매곡면 경로당. 박도윤 순경이 마루에 앉아 낡은 공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매곡면 품앗이 기록부라고 적힌 갈색 표지의 공책이었죠. 품앗이는 포도 수확기마다 마을 농가끼리 일손을 돌려가며 돕는 관행이었습니다. 1997년 9월 기록이 펼쳐졌죠. 박도윤 순경의 손가락이 정혜룡 농장 칸에서 멈췄습니다. 불참, 그 옆에 불참, 그 아래에도 불참, 3번 연속 사유미기재. 같은 달 다른 농가들은 전부 정상 참여로 기록되어 있었죠. 박도윤 순경이 경로당 관리인 최금자를 불렀습니다. 이장님, 1997년 9월에 정혜룡 씨 농장이 품앗이를 3번 연속 빠졌는데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최금자가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고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혜룡이니가 3번이나 빠졌어? 그 집이 원래 빠지는 집이 아닌데. 당시의 이유를 들으신 적 없으세요? 글쎄, 며느리가 나갔다 어쨌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최금자가 공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9월이면 수확 한창일 때야. 일손이 빠지면 다른 집이 다 피해를 보거든. 박도윤 순경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1997년 9월 수확 한창인 시기에 정혜룡 농장만 품앗이 3번 불참, 사유 없음. 2021년 1월 셋째 주 청주지방경찰청. 오지연 경위의 책상 위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서였죠. 오지연 경위가 봉투를 뜯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핵심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숙성고 바닥 콘크리트 상층과 하층의 시멘트 성분이 다르다는 것. XRF 분석과 XRD 분석을 거친 결과 하층은 1990년대 초반 제조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였고 상층은 성분비가 다른 별도의 시멘트였죠. 둘째, 상층 골재 안에서 1996년산 음료수 병뚜껑 1개가 발견되었다는 것. 보고서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층 시공은 전문업자에 의한 것이 아닌 비전문가의 급조된 수작업으로 판단됨. 오지연 경위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품앗이 기록 확인했습니다. 나도 2가지가 나왔어. 오지연 경위가 책상 위에 서류 3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에 윤미정의 진술 요약, 가운데에 품앗이 기록 사본, 오른쪽에 국과수 감정 결과서. 윤미정 씨 진술, 정혜룡과의 관계가 1997년 가을에 갑자기 끊겼다. 오지연 경위가 왼쪽 서류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품앗이 기록, 1997년 9월에 정혜룡 농장만 3번 연속 불참. 가운데 서류를 눌렀죠. 국과수 감정, 숙성고 바닥 상층은 비전문가가 급하게 더 씌운 콘크리트. 오른쪽 서류를 눌렀습니다. 1997년 9월. 오지연 경위가 3장의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전부 겹칩니다. 박도윤 순경이 서류 앞에 서서 숨을 삼켰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의자에서 일어났죠. 정혜룡을 만나러 가야겠어. 2021년 2월 첫째 주 영동경찰서 조사실. 오지연 경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급한 얼굴로 들어왔죠. 경위님, 정윤호 씨가 밖에 와 있습니다. 정윤호? 왜? 자진 출석이래요. 할 말이 있다고. 오지연 경위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사실 안 정윤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50살의 얼굴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흔적이 선명했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면도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맞은편에 앉으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정윤호 씨, 자진 출석하신 거 맞습니까?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윤호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농사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제가 했습니다. 오지연 경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뭘 하셨다는 겁니까? 소라를 아내를요. 정윤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와 다투다가 제가 그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997년 9월이었습니다. 수학 직전에 아내가 장부 문제로 저한테 따졌어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래서요? 다투다가 제가 포도 전정가위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를. 정윤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 뒤에 겁이 나서 숙성고 바닥 밑에. 정윤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녹음기를 확인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죠. 정윤호 씨. 오지연 경위가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피해자 두개골의 손상 부위를 촬영한 국과수 사진이었죠. 이건 국과수에서 보내온 감정 사진입니다. 피해자 두개골 우측 측두부에 함몰 골절이 있어요. 정윤호가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오지연 경위가 사진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죠. 이 손상은 넓고 둥근 둥기에 의한 겁니다. 타격면이 넓어요. 포도 전정가위로는 이런 손상이 안 나옵니다. 정윤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전정가위 날은 좁고 날카롭죠. 함몰이 아니라 절개가 돼야 맞아요. 오지연 경위가 사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넓고 둥근 면 무게가 있는 물체. 농장에서 이런 형태의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정윤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테이블만 내려다보았죠. 오지연 경위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건도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에 따르면 숙성고 바닥 상층 콘크리트는 비전문가가 시공한 겁니다. 시멘트 혼합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요. 정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윤호 씨는 와인 양조를 직접 하셨죠? 네. 양조 과정에서 발효조 바닥을 보수한 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발효조 보수할 때 시멘트 배합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과 시멘트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야 해요. 안 그러면 산성에 침식되거든요. 맞습니다. 양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시멘트 배합에 익숙하죠. 오지연 경위가 감정 보고서의 한 문단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런데 숙성고 상층 콘크리트의 혼합 비율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부분은 시멘트가 너무 많고 어떤 부분은 모래가 너무 많아요. 이건 시멘트를 자주 다뤄본 사람의 솜씨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시멘트를 거의 안 써본 사람, 농사일만 해온 사람에게 더 맞는 패턴이에요. 정윤호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정윤호 씨가 직접 시공했다면 이렇게 엉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지연 경위가 서류를 내려놓았죠. 전정가위도 맞지 않고 콘크리트 시공도 맞지 않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정윤호 씨. 오지연 경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정윤호가 한참 동안 테이블만 보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죠. 아버지를. 정윤호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정윤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오지연 경위가 녹음기를 끄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정윤호가 얼굴을 감싼 채 대답했습니다. 소라가 사라지고 열흘쯤 뒤에 숙성고에 내려갔어요. 왜 내려가셨습니까? 와인 발효 상태를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바닥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달라져 있었습니까? 원래 바닥은 금이 좀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이 전부 없어졌어요. 새 시멘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윤호가 손을 내리고 오지연 경위를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아무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23년 동안요? 네. 정윤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2003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밖에 안 남았어요. 정윤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긁었습니다. 아버지마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묻었어요. 마음속에 소라 씨 일을요? 네. 정윤호가 오지연 경위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비겁한 겁니다. 아내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오지연 경위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윤호 씨, 허위 자백은 수사 방해에 해당합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진술 내용은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정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경위님. 네. 아버지 처벌받나요? 오지연 경위가 서류를 봉투에 넣는 손을 멈췄습니다. 공소시효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말이 조사실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정윤호가 눈을 감았죠. 벽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월의 해는 이미 기울어 조사실 창 너머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셋째 주 매곡면 정혜룡 농장. 오지연 경위가 숙성고 입구 앞에 섰습니다. 철문에 경찰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박도윤 순경이 봉인을 해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밀려나왔죠. 형광등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휴대용 조명 2개를 켜서 벽에 걸었죠. 숙성고 안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바닥은 이미 콘크리트가 제거된 상태였고 양쪽 벽을 따라 오크통 1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 오크통은 안 움직였죠? 네. 바닥하고 유골 중심으로만 봤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장갑을 끼고 왼쪽 벽에 오크통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통, 두 번째 통, 세 번째 통.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죠. 네 번째 통 앞에서 오지연 경위가 멈췄습니다. 이거 좀 봐. 박도윤 순경이 다가왔죠. 네 번째 통이 벽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통들은 벽면에 딱 붙어 있는데 이 통만 주먹 하나 정도 간격이 벌어져 있었죠. 밀어볼게. 오지연 경위가 오크통 옆면을 양손으로 밀었습니다. 통이 무겁게 끌리면서 비어있던 벽면이 드러났죠. 벽면 하단에 시멘트 블록 2장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블록 뒤에 얕은 공간이 있었죠. 오지연 경위가 조명을 가져다 비췄습니다. 공간 안에 1000조각으로 감싼 물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꺼내겠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천천히 물체를 꺼냈습니다. 더러운 천을 벗기자 나무 손잡이가 드러났죠. 오크통용 나무 망치였습니다. 양조장에서 오크통 마개를 받거나 뺄 때 쓰는 둥글고 무거운 말렛. 타격면이 넓고 둥글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말렛을 증거 봉투 위에 올려놓았죠. 두개골 손상 형태, 넓고 둥근 둥기. 박도윤 순경이 오지연 경위를 보았습니다. 일치하죠? 국과수 사진하고 비교해봐야 확실하지만 크기랑 곡면이 거의 맞아. 오지연 경위가 조명을 말레 표면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나무결 사이에 검붉은 얼룩이 보였죠. 23년이 지났지만 나무에 스며든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세 혈흔 같습니다. 감정의뢰 넣어. DNA 대조, 한소라 유골과 비교. 박도윤 순경이 말렛을 이중 비닐에 밀봉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1년 3월 첫째 주 국과수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보고서를 펼쳤죠. 말렛 표면에서 채취된 미세 혈흔의 DNA 프로필이 숙성고 유골의 DNA와 일치합니다. 오지연 경위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소라의 피가 묻은 말렛이 한소라의 몸이 묻힌 바로 그 숙성고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도윤아. 네. 숙성고 안에 오크통 말고 다른 물건은 없었어?
박도윤 순경이 조사 기록을 넘겼습니다. 오크통 12개, 빈 와인병 여러 개, 그리고 선반에 와인병이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동쪽 벽 선반에 와인병이 줄 세워져 있었어요. 다른 병들이랑 라벨이 달랐습니다. 2021년 3월 둘째 주 오지연 경위가 다시 숙성고에 내려갔습니다. 동쪽 벽면에 나무 선반이 길게 놓여 있었죠. 선반 위에 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23병. 오지연 경위가 조명을 가까이 대자 라벨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병, 1998. 라벨 한가운데에 소라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래 자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소라야. 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두 번째 병, 1999. 올해도 포도가 잘 됐다. 네가 좋아했을 거다. 세 번째 병, 2000. 윤호가 농장을 맡았다.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야 하는데. 오지연 경위가 병을 한 개씩 들어 라벨을 읽었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옆에서 수첩에 받아 적었죠. 2001년. 매곡면에 새 도로가 났다. 네가 있었으면 기뻐했을 거다. 2002년. 오늘 내 생일이다. 잊지 않았다. 2003년. 순덕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위암이래. 2004년. 순덕이가 떠났다. 네가 있었으면 순덕이가 안 아팠을지 모르겠다. 2005년. 순덕이가 아프다고 쓰려다가 고쳤다. 순덕이는 이미 없다. 나 때문이다. 오지연 경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글씨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보였죠. 2008년. 요즘 이름이 잘 안 떠오른다. 그래도 소라는 기억난다. 2010년. 윤호가 나한테 말을 안 한다. 알고 있는 것 같다. 2012년. 머리가 자주 아프다. 글씨가 삐뚤어진다. 2015년. 누구한테 쓰는 건지 가끔 헷갈린다. 그래도 멈추면 안 된다. 박도윤 순경의 수첩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소매로 눈을 훔치고 다시 적었죠. 2017년. 글씨가 크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겨우 읽을 수 있었죠. 미안. 2019년. 글자인지 선인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자세히 보면 소라는 글자 하나만 겨우 판독할 수 있었죠. 나머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은 줄이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마지막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2020년. 라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없었죠. 하얀 라벨 위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펜으로 무언가를 쓰려다가 멈춘 듯 작은 점 하나만 찍혀 있었죠. 오지연 경위가 23병을 선반에서 내려 바닥에 연도순으로 늘어놓았습니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또박또박한 글씨가 점점 흐트러지고 점점 짧아지고 점점 사라져갔죠. 오지연 경위가 마지막 빈 라벨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죠. 박도윤 순경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숙성고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2021년 3월 넷째 주 영동군 매곡면 정혜룡 자택. 오지연 경위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당에 포도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뻗어 있었죠. 봄이 오고 있었지만 이 집의 나무들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정윤호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오늘은 상태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의료진은요?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지연 경위와 박도윤 순경이 마당을 가로질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쪽에 충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죠. 전문의가 오지연 경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위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혈관성 치매 환자에게 수사 면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혼란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룡이 이불을 덮고 벽에 기대 앉아 있었죠. 77살의 얼굴은
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죠. 오지연 경위가 정혜룡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혜룡 어르신, 저는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혜룡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죠. 어르신, 매곡면 포도농장 기억나십니까? 정혜룡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포도. 네, 포도농장이요. 어르신이 오래 운영하셨죠. 포도 올해 수확은 했나? 정윤호가 방구석에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죠. 오지연 경위가 천천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라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정혜룡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소라. 네. 한소라요. 소라가 포도 잘 팔았어? 한소라 씨가 포도를 잘 팔았다고요? 백화점에 넣는다고 전화를 많이 했어. 오지연 경위가 박도윤 순경을 힐끗 보았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조용히 수첩에 적었죠. 1997년 9월을 기억하십니까? 정혜룡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그날 밤에 비가 왔나? 어느 날 밤 말씀이십니까? 정혜룡의 시선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전문의가 오지연 경위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죠. 시간 순서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특정 날짜를 지목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르신, 순덕이라는 이름은요? 정혜룡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죠. 순덕이 약. 순덕 씨 약 말씀이세요? 약을 안 사다 줬어 내가. 정혜룡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순덕이가 아프다고 했는데. 정윤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전문의가 오지연 경위에게 손짓했습니다. 환자가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마루에서 오지연 경위가 차를 마시며 기다리는 동안 정윤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저러세요. 자주 그러십니까? 약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어머니한테 약을 못 사다 줬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실 때 약은 제가 다 챙겼거든요. 정윤호가 마당의 포도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약은 아마 다른 뜻일 거예요. 오지연 경위가 정윤호를 보았습니다. 어떤 뜻이요? 한소라 씨가 있었으면 어머니를 더 잘 돌봤을 거라는 그런 후회 아닐까요? 정윤호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소라를 딸처럼 좋아하셨으니까요. 같은 날 오후 매곡면 경로당. 오지연 경위가 최금자 이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최금자가 경로당 마루에 앉아 귤을 까고 있었죠. 또 오셨네. 이장님, 1997년 한소라 씨가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금자가 귤을 한쪽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소라 씨가 와이너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코웃음 쳤지. 서울에서 온 며느리가 뭘 안다고. 이장님도요? 나도 그랬어. 포도는 생가로 팔아야지 무슨 와인이야 했거든. 최금자가 귤 껍질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통이 아니었어. 어떻게요? 마을 회의에 나와서 발표를 했어.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와서 관광객이 와이너리를 돌아보고 포도밭 체험을 하고 와인을 사가는 그림이었지. 최금자가 허공에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 관광이라는 단어를 처음 가져온 사람이 소라 씨야.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반반이었지. 근데 소라 씨가 직접 발로 뛰었어. 청주 백화점 식품부 담당자를 데려오고 영동포도 축제에 시음 부스를 차리고. 최금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2,500만 원을 빌려줬어. 오지연 경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님이요? 마을 발전 기금에서 빌려준 거야. 소라 씨가 와이너리 장비를 들여놓겠다고 해서. 그 돈은 돌려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지.
소라 씨가 사라졌는데 누구한테 받아? 최금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요? 그 사람이 아까워. 1997년에 그 사람이 그리던 그림 있잖아. 관광객이 포도밭 걷고 와인 마시는 그거. 최금자가 오지연 경위를 보았습니다. 지금 영동이 딱 그렇게 되고 있거든. 오지연 경위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20년 늦었어. 소라 씨가 있었으면 여기가 진작 달라졌을 거야. 최금자가 귤을 하나 더 집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을 때 다들 이상하다고 했어. 경찰에 알리신 분은 없었습니까? 시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다들 그런가 보다 했지. 시골이 그래. 남의 집이래 더 따지지 않아. 최금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무도 더 따지지 않았어. 나도. 2021년 4월 첫째 주 정혜룡 자택. 오지연 경위가 두 번째 면담을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문의가 같은 조건으로 동석했죠. 정혜룡의 상태는 지난번보다 나빠져 있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들어가자 정혜룡이 경위를 올려다보았죠. 누구야? 경찰입니다, 어르신. 지난번에도 왔었습니다. 경찰? 내가 뭘 했나? 정혜룡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이야기만 좀 나누려고요. 오지연 경위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어르신, 숙성고 기억나세요? 와인 만들던 곳이요. 숙성고. 거기서 와인에 라벨을 붙이셨죠? 소라라는 이름으로. 정혜룡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소라. 매년 한 병씩 만드셨잖아요. 정혜룡이 이불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썼어, 뭔가를 썼어. 라벨에 글을 쓰셨잖아요. 기억이 잘. 정혜룡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전문의가 오지연 경위에게 눈짓을 보냈죠. 오지연 경위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1997년 9월 16일 숙성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혜룡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한 곳에 고정되었죠. 창밖도 오지연 경위도 아닌 방 안의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룡의 입이 열렸습니다. 눈이 잠깐 맑아졌죠. 23년 전에 무언가가 그 눈 안에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야. 정혜룡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정윤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룡은 아들의 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죠. 맑았던 눈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초점이 풀리고 고개가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문의가 오지연 경위에게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마루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윤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박도윤 순경에게 말했습니다. 수사보고서 정리하자. 검찰에 넘길 준비를 해야 해. 박도윤 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죠. 4월의 바람이 마당 위 포도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가지 끝에 새순이 하나 돋아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둘째 주 청주지방검찰청. 오지연 경위가 수사기록 상자 2개를 들고 검찰청 복도를 걸었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뒤에서 나머지 상자 하나를 안고 따라왔죠. 복도의 형광등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끌었습니다. 6달치 잠 못 든 밤이 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죠. 여기 내려놓으세요. 담당 검사실 앞에서 사무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검사실 안은 서류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이주영 검사가 책상 앞에 앉아 안경 너머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서류 위에 펜을 올려놓고 기다리는 자세였죠. 오지연 경위가 상자를 책상 옆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사 기록 전부 가져왔습니다. 요약부터 해주시죠. 오지연 경위가 요약 보고서를 꺼내 검사 앞에 펼쳤습니다. 피해자 한소라, 1968년생, 1997년 당시 29살, 1997년 9월 16일 이후 행방불명,
2020년 11월 영동군 매곡면 정혜룡 농장 와인 숙성고 바닥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주영 검사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의자는요? 정혜룡, 1943년생, 올해 79살. 피해자의 시아버지입니다. 증거는 5가지입니다. 오지연 경위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죠. 첫째, 숙성고 바닥 콘크리트 이중 구조. 국과수 감정 결과 상층은 비전문가의 급조 시공으로 판정됐습니다. 둘째, 피해자 가죽 가방에서 발견된 농장 장부와 꽃집 영수증. 정혜룡의 장기 외도와 농장 자금 유출을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피해자가 사망 전날 대학 동기 김수연에게 보낸 등기우편. 편지에 정혜룡의 외도 사실과 본인의 불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숙성고 벽면 은닉 공간에서 발견된 오크통용 나무 망치. 피해자 두개골 손상 형태와 일치하고 표면 미세 혈흔의 DNA가 피해자와 일치합니다. 다섯째,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3병의 와인의 정혜룡이 자필로 속죄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주영 검사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았죠. 그 짧은 동작 사이에 검사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네요. 오지연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주영 검사가 안경을 다시 쓰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범행일은 1997년 9월 16일. 이주영 검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오지연 경위의 등이 미세하게 굳었죠. 원래대로라면 2012년 9월 16일에 시효가 끝났어야 합니다. 끝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끝났어야 합니다. 이주영 검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죠. 오지연 경위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시점에 아직 시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박도윤 순경이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주영 검사가 펜을 집어보고서 여백의 연도를 적었습니다.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된 거죠. 이 사건은 그 시점에도 시효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역시 적용 대상입니다. 이주영 검사가 펜을 내려놓고 오지연 경위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오지연 경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6달 동안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죠. 기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오지연 경위를 보았습니다. 경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주영 검사가 보고서를 덮지 않았습니다. 펜을 다시 들더니 다른 페이지를 펼쳤죠. 충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소견서가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검사실의 온도가 한 단계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주영 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피의자 정혜룡, 중기 혈관성 치매. 오지연 경위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왔죠. 충북대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주영 검사가 소견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 오지연 경위가 그 조문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은 그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이주영 검사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를 닦는 손이 아까보다 느렸죠. 정지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오지연 경위가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는 한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검사실의 벽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비가역적입니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어요. 이주영 검사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기소를 하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소견서를 보고 공판 절차를 정지할 겁니다.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오지연 경위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이 쥐어져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사망하면 이주영 검사가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오지연 경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인데 처벌할 사람이 이미 없다는 뜻입니까? 이주영 검사가 오지연 경위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죠.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가 검사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죠. 이주영 검사가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사는 훌륭했습니다. 오경이. 증거가 빈틈없어요. 펜 뚜껑을 닫는 소리가 또각 울렸습니다. 다만 법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거기에 없는 겁니다. 오지연 경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죠. 박도윤 순경이 뒤따라 일어나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수첩을 닫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두 사람이 검사실 문을 나서자 복도의 형광등이 다시 그림자를 길게 끌었습니다. 들어올 때와 같은 복도였지만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상자 3개는 검사실에 남겨두고 왔는데 빈손이 더 무거웠죠. 같은 날 오후 충북경찰청 미제사건 분석실. 오지연 경위가 책상 위에 수사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유골 발견 보고서, 국과수 감정 결과, 장부 분석, 김수연 진술조서, 윤미정 진술조서, 정윤호 허위 자백 조서, 정혜룡 면담 기록, 와인 라벨 사진. 6달 동안 모은 기록이 하나의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파일 표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표지 상단에 4글자를 적었죠. 기소 중지. 공소시효는 살아있습니다. 기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법은 문을 열어두었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펜을 내려놓고 파일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죠. 오지연 경위 앞에 한 잔을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도윤 순경이 파일 표지의 글씨를 보았습니다. 경위님. 응. 그러면 이 수사는 뭐였습니까? 오지연 경위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죠. 기록이야. 박도윤 순경이 오지연 경위를 보았습니다. 한소라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기록. 오지연 경위가 파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29살에 영동에 와서 포도밭을 와이너리로 바꾸려고 했고 장부의 거짓을 발견했고 시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 있었어. 오지연 경위가 창밖을 보았죠. 그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묻혀 있었다는 걸 이제 누군가는 알게 된 거야. 박도윤 순경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커피에서 김이 올라와 순경의 빨개진 눈가를 스쳤습니다. 저녁 8시 분석실에 오지연 경위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이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3번 울린 뒤 김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연 씨, 오지연 경위입니다. 아, 네. 경위님,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연이 숨을 참고 있는 것이 느껴졌죠. 피의자 정혜룡에 대해 기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소시효는 살아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중증 치매 상태입니다.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수연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죠. 재판이 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화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수화기를 귀에 대고 기다렸죠. 한참이 지나 전화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현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숨이 끊어지듯 흐느끼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죠. 그러면 소라는 어떡해요? 김수현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수화기를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분석실의 형광등이 낮게 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청주 시내의 불빛이 보였죠. 5월의 밤은 따뜻해야 하는데 분석실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2021년 9월 영동군 매곡면 포도밭에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000평 너비의 밭 위로 포도송이가 빼곡하게 매달려 있었죠. 정윤호가 장갑을 끼고 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쉰한 살의 등이 햇볕 아래 구부정했죠. 왼손으로 포도줄기를 잡고 오른손의 가위로 송이를 잘랐습니다. 잘라낸 송이를 상자에 넣고 다음 줄기로 손을 뻗었죠. 인부 2명이 밭 반대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올해 당도 괜찮습니다. 그래, 한 송이 봐보자. 정윤호가 인부에게서 포도 하나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씹자마자 단물이 퍼졌죠. 정윤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26해째 같은 밭이었습니다. 어머니 강순덕이 걷던 길, 아내 한소라가 라벨을 붙이겠다며 사진을 찍던 자리, 아버지 정혜룡이 트럭을 세우던 마당. 전부 그대로였죠. 달라진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수학을 마친 오후 정윤호가 손을 씻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정혜룡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간병인이 옆에 앉아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죽 반 그릇 드셨어요. 그것도 3숟갈 드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정윤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정혜룡의 눈이 떠져 있었지만 아들을 보지 않았죠. 천장의 한 점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야. 윤호. 정혜룡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포도 다 땄어. 당도가 좋아. 정혜룡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아버지가 좋아하던 캠벨 품종도 많이 열렸어. 정윤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한때 5,000평 밭을 혼자 일구던 손이 이제 이불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죠. 정혜룡이 고개를 아주 느리게 돌렸습니다. 정윤호를 보는 것 같았지만 눈동자에 알아봄의 빛은 없었습니다. 정윤호가 아버지의 손등을 쓸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포도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녁 정윤호가 양조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수확한 포도가 플라스틱 통 6개에 담겨 있었죠. 정윤호가 포도를 분쇄기에 넣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즙이 아래통으로 흘러내렸죠. 발효 탱크에 즙을 옮기고 효모를 넣었습니다. 매년 하던 일이었죠. 작업을 마치고 정윤호가 선반 앞에 섰습니다. 빈 와인병 하나가 놓여 있었죠. 옆에 라벨 용지와 펜이 있었습니다. 정윤호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라벨 위에 펜촉을 대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글씨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23년 동안 한 병씩 만들던 그 와인. 처음에는 또박또박했던 속죄의 글씨가 해가 갈수록 흐트러지고 짧아지고 결국 사라진 그 라벨들. 정윤호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라벨 용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죠. 빈 병은 빈 채로 선반에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서울경찰청. 오지연 경위가 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 분석관에서 서울 본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발령이 난 뒤 첫 주였죠. 책상 위에 새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사건이었죠. 오지연 경위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다가 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죠. 서울의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한소라의 일기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지킨다. 한소라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못했죠.
강순덕은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 채 200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소라는 29회의 삶이 콘크리트 밑에서 23년을 더 기다려야 했죠. 법은 문을 열어두었지만 문 안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연 경위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2021년 10월 영동군 매곡면. 숙성고가 있던 자리는 빈터였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해체되었고 지붕도 뜯겨나갔으며 여름 내내 비를 맞은 땅 위에는 깨진 시멘트 조각 몇 개만 풀 사이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23년가 잠들어 있던 바닥도 매년 한 병씩 와인을 올려놓던 선반도 먼지 속에서 미안하다는 글씨가 흐려져 가던 라벨도 이제는 없었죠. 빈터 둘레로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포도나무 잎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밭 전체가 낮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수확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송이가 빠진 줄기만 철사에 매달려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고 밭이랑 사이로 늦가을 햇볕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빈터 한쪽 구석, 콘크리트 파편 위에 들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서너 줄기와 쑥부쟁이를 묶은 소박한 다발이었죠. 꽃잎의 아침 이슬이 마르지 않은 걸 보면 누군가 해 뜨기 전에 다녀간 모양이었습니다. 꽃 옆에 작은 카드가 하나 꽂혀 있었죠. 편지 봉투도 아닌 문방구에서 파는 흰색 카드 한 장. 카드를 열면 안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쓰려다 멈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말도 담을 수 없어서 비워둔 것인지 한 글자의 흔적도 없는 흰 면만이 가을 햇살을 받아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누가 놓고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편지 한 통을 품고 기다렸던 친구였을 수도 있고 2,500만 원보다 사람이 아까웠다던 이장이었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도 끝내 한마디 묻지 못했던 아들이었을 수도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카드가 살짝 들렸다가 도로 엎어졌고 코스모스 꽃잎 하나가 떨어져 시멘트 조각 위를 굴러갔습니다. 포도밭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들꽃 다발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은 햇살이 길고 느리게 빛의 결을 바꾸었고 그 빛 아래에서 한소라가 29회의 삶 동안 그리던 풍경, 관광객이 포도밭을 걷고 와인을 마시고 웃으며 돌아가는 그 풍경이 이 마을에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4년 늦게 그녀의 이름 석자 없이 그리고 포도는 올해도 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